자, 6번 봅시다. 법률의 착오에서 틀린 것 고르시오 그랬는데 1번 봅시다. 이것은 통서 판례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죠?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 행위자의 지적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통서 판례죠. 그거를 풀어놓은 겁니다. 봅시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 이법생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기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이법성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적인식 능력설이죠. 최선을 다했느냐, 남에게 물어봤느냐, 지멋대로 판단했느냐, 또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이런 걸 종합고려한다는 얘기죠. 2번 봅시다. 이게 이건 2007년 판례지. 일본 영주권을 가진 제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 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일본 영주권을 가진 제일교포는 뭐 속된 말로 통뼈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착오를 이 사람의 지적인식 능력을 다 동원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나올 겁니다. 최선 노력을 다 안 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기라도 금방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3번 탐정업이 정식으로 있습니까? 우리? 없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죠. 탐정업 빨리 만들어라. 법원이 지금 계류 중인 거 알죠? 단연간 계류 중입니다.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 기억나죠? 저는 탐정업을 빨리 만들어서 경찰에서 형사계나 조사계 출신들 길이 열리게 해줘야 됩니다. 또 경찰관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과목은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경찰관 출신 해먹을 게 없잖아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그 노하우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양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양성화가 안 될 겁니다. 왜? 비토 세력 있잖아. 누구? 변호사. 법정에서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 그러니까 실무 경험 있는 경찰관들이 퇴직해서도 죽을 때까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만 아직은 요지부동이죠. 자, 봅시다.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고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신용조사법이 금지하는 소재 탐지나 사상을 조사 등을 한 경우에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왜 그래요? 담당 공무원에게 말을 믿었는데 아니 법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 없는 걸 공무원이 잘못 대답해 줬다 그래서 이게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유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키워드가 뭐냐면 사상을 조사합니다. 소재 탐지.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하더라도 남의 시시콜콜한 소재 탐사나 사생활 조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뒷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유죄입니다. 유죄. 다음 4. 자기 행위가 법령에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는 행위는 고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바로 16조 그대로 쓰는 거죠. 뭐 판례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2번이 답이고 7번 실행차수에서 옳지 않은 것 1. 장애인단체 지회장이 경기도 시흥이죠. 시흥 지자체로부터 다음에 보조금을 내년도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에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늘 부족하죠. 지원금 쳐놓고 부족한 거 봤습니까?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년에 좀 더 많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밑줄칩니다. 참고 자료로 이용되는 이게 포인트예요. 참고 자료입니다. 주된 자료가 아니란 말이죠. 참고 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는 지금 올해 쓴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런 정산 보고서를 갖다 준 겁니다. 그 내년에는 훨씬 많이 주세요라고 한 건데 자 그러면 본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산 보고서를 보고는 그래 많이 필요하구나 그럼 많이 줍니까? 아닙니다.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주된 자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행차수조차 없는 겁니다. 무죄입니다. 2. 많이 나왔었죠. 소매치기가 피해자 양복 상의 주머니 윗주머니는 금품을 훔치려고 호주에 손을 뻗어 더듬었다가 포인트입니다. 손으로 직접 더듬었지 않습니까? 요건 실행차수 있는 겁니다. 이것과 비결 판례가 있는 거 알죠?
뭡니까? 그렇지, 가방으로 툭 치고 지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가방으로 어떤 사람이 뒷주머니를 툭 치고 지나간 것, 요건 실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여러분, 소매치기 전문가일 거 아닐까? 그쪽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이런 애들은요, 가방으로, 그것도 남의 가방이 아니라 자기 가방으로 어떤 사람이 호주머니 겉을 툭 치면 무엇인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남용할까봐. 전철에서도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잘못하면 처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커트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방으로 친 것은 실행할 수 없다는 판례랑 비교해주세요. 3.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 끼고 있고 칼을 소지한 채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를 체크합니다. 손전으로 비춰본 겁니다. 이게 절도죄 실형할 수 있는 겁니까? 얼뜻 보면 물색행위를 했기 때문에, 찾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실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아마 커트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유리창을 봅니까? 안 봅니까? 지나가다가 자동차 유리창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본 건 없어. 남학생들도 보죠? 어떻게 왜 봅니까? 머리 이렇게 하려고 보잖아. 여자들도 막 그런 놈들까지 다 처벌하면 어떻게, 그지? 그래서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커트시킨 겁니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자동차. 가다 보면 도어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잠깐 보잖아. 이렇게. 그런 것까지 처벌하고 우려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실현할 수 없는 건데 이따가 생각 틀렸어요. 다음. 이거 그 비교 판례도 있죠. 또 자동차 안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안에 민크 코트 있는 걸 확인하고는 훔치려고 손으로 손잡이를 당기다가 순찰도는 경찰 안에 잡힌. 자, 이거는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발견을 했고 당겼지 않습니까? 손잡이 걸어서 당긴 건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알아두세요. 4. 사기 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해주십니다. 권유하는 때 사기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8번 봅시다. 공동점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공동과공 의사라는 것은 탄핵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재하지 않냐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됩니까? 안 되지. 부적이죠. 누가 야, 나 쟤 죽이려고 그래도 너 생각 어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 이게 공모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응 해야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처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통서 판례입니다. 이건 우리 채용시험에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이른바 딱지엄 사건. 여러분, 딱지엄이 뭔지 아세요? 딱지 치는 놈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어음에서 뭐라 그러나 부도위험. 부도라는 게 뭔지 알죠? 결정 안 되는 것. 가장 부도 위험이 높은 것. 범죄와 관련된 게 위조음입니다. 위조음은 부도 그냥 난 거지 뭐. 만들자마자 누가 결제해 줍니까? 그 다음 딱지음입니다. 설명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딱지음. 그 다음에 융통음이라고 해서 융통음. 위조음, 딱지음, 융통음. 그 다음에 이제 진성음이죠. 이거는 어음인데 이거 다 어음이라고 그랬는데 진성어음은 결제될 확률이 99.9%인 것. 진짜 물건을 팔고 사면서 어음 발행한 거 이거 진성어음이라고 그래요. 그 융통어음은 진짜 물건 거래 없이 어음만 만든 것. 부도 가능성이 좀 높겠죠. 딱지어음은 위조는 아니야. 자기가 발행하는 거 맞는데 처음부터 부도 내려고 만든 놈. 자기가 발행하는 건데 처음부터 부도를 내려고 만드는 것. 위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조음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부동을 그린 게 부도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딱지음이에요. 그래서 절대 위조는 아닙니다. 다 이거 위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발행하지만 결제하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걸 딱지음이라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정보로서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음의 전전 유통 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된 사건인지 봅시다. 이런 사건입니다. 자, 이건 다 쓰셨죠? 내가 주는 건 이건가? 이거구나. 자, 봅시다. 갑이라는 자가 딱지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주의해 주세요. 을에게 이거를 고지합니다. 이거 딱지어음이야 라고 고지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고지한 겁니까? 이거 내가 발행했지만 결제 안 할 것이야 라고 알리면서 넘겼단 말이죠. 그 얘는 그 어음을 예를 들어서 외관상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에 만들었다 칩다. 그럼 얘는 그걸 얼마나 사겠어? 5만 원이나 10만 원에 사겠지. 외관상 100만 원에 써 있지만 결제 안 될 건데 왜 100만 원 다 줍니까? 아니지. 그래서 얘가 매입을 했습니다. 고지했고 얘는 매입을 했어. 그 얘가 이거 딱지옴인지 알았습니까? 이거를 또 병에게 또 고지를 해. 이거 딱지옴이란다. 야, 그래서 네가 사. 그러니까 얘는 한 10만 원, 15만 원에 샀겠지. 좀 눅뚱 붙인 겁니다. 그 얘가 또 정한테 팝니다. 정한테 또 고지하면서 팔아. 딱지옴이래. 그럼 얘는 한 15만 원, 20만 원에 샀겠지. 약간씩 붙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드디어 최종 소지인 무에게 준 겁니다. 무. 얘는 최종 소지인인데 여기서 문제는 고지를 여기서 안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정은 무를 사기친 거죠. 무 입장에서 저게 결제될이라고 생각해서 완벽한 어음이라고 생각해서 샀지 않습니까? 근데 정은 딱점인 줄 알았잖아. 그러면 정이 무를 사기친 거죠. 나중에 무가 최종 소지인이 발행인인 갑에게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사기친 놈은 누구야? 정이죠. 여기서는 잘 들어보세요. 피해자는 누구야? 최종 소지인 무죠. 문제는 정 이전의 병을 갑도 정과 사기죄 공동점이 되느냐 이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왜? 모든 자가 최종 소지인 빼놓고 모든 자가 이게 딱점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결제 안 되려는 걸 알면서 계속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들이 다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 묵시적으로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피해자가 누구라고? 쓰세요. 거기다가 최종 소지인이라고. 최종 소지인이 피해자입니다. 지금 안 쓰있지 않습니까? 최종 소지인만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을병정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비교할 판례가 있습니다. 말로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가정해 봅시다. 자, 딱지음을 노란색으로 치겠습니다. 갑이 딱지음을 발행했는데 고지를 지금 한 건데 고지를 안 하면서 얘한테 넘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 케이스가 있다니까. 자기는 딱지음인 줄 알지 않습니까? 갑은. 근데 고지를 안 하고 얘한테 넘겨줬어. 얘는 모르고 받았죠? 얘한테 또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얘는 또 얘한테 고지를 안 했겠죠? 일단 한 거고. 이해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고지는 지금 한 건데 얘가 고지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최종 소지인이 가서 돈 달라면 안 주지. 자, 이 사건에서 갑은 누구 사기친 겁니까? 피해자가 누구야? 사기죄 피해자가 누구야? 을이죠. 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기친 놈은 누구야? 갑이죠. 을은 병을 사기친 거야 안 친 거야? 안 친 겁니다. 왜? 얘 몰랐잖아. 모르니까 얘한테 고지 안 했죠. 모르니까 고지 안 했죠. 그러면 여기서 사기죄는 이 노란색 친구의 사기죄는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사기죄는 갑만 됩니다. 피해자는 을만 됩니다. 병정무는 사기죄 피해자가 아닙니다. 왜? 결정 안 되면 최종 소지는 얘한테 가서 달랠 것 아닙니까? 결정 안 되면 얘는 또 얘한테 가서 소고할 것 아닙니까? 얘는 또 얘한테 소고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친 것은 사기죄 피해자 을만 되고 병정무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것과 비교되는 겁니다. 그다음 3번 공범자의 범인 도피행위 도중에 이건 계속범위라 그랬죠.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 도피죄 공동점이 성립한다. 왜? 자, 범인 도피죄 밑줄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쓰세요. 계속범위이기 때문에 라고 쓰세요. 계속범위 뭐합니까? 기수 시점과 종료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공범이 기수 이전부터 기수 이후라도 종료 전까지는 가담이 가능하다고 했죠. 바로 그런 이유로 공동점이 되는 겁니다. 계속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4. 오히려 공동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위를 실현하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이 공동하고 것이라면 공동점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연적 공동점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전라북도 정읍에 있었던 일인데, 나쁜 놈들이야. 보면 이놈이 여자를 이놈이 유인해서 개천 뚝방으로 쭉 가는 거예요. 강간하려고 유인해 가는 거야. 근데 이 두 놈이 그 꼴을 봐. 그 꼴을 보고 얘들과 얘는 몰라. 이놈이 강간하려고 여자를 유인해 가는 걸 알고는 이놈들이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이놈이 흠이진 곳에서 얘를 두들겨 패면서 강간합니다. 강간 한참 할 때 이놈들이 이 촬영하는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놈들이 얘가 이제 강간 원칙 끝날 때 무렵에 지들이 스스로 옷을 벗고 대기하고 있어. 자기들 대기하고 있어. 그 모습을 이놈이 봐. 강간하는 놈이 보면서 강간을 해. 서로 얼굴이 이제 마주쳤죠. 그러다가 얘가 다 끝나고는 얘들한테 뭐랬냐면 이래요. 손짓한 거야, 손짓. 그러니까 그런 이놈은 갔어. 그래 이놈들이 차례로 얘를 윤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놈이 다 우연적 공동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헛된 놈들. 잘라야 되는. 죄에서 봅시다. 자, 4번이 답이고. 왜? 먼저 못했나 너가? 물리적 거세. 죄에서 봅시다. 요즘 화학적 거세라는 낭만적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질서가 어지러웠다 봅니다. 낭만적인 사람이 많다니까. 그잖아. 인권의식 남용론자라고 제가 붙였어요. 그런 사람들 인권주의자 아니에요. 쟤들은 자기들이 인권주의라 그러잖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인권의식 남용론자들. 그지? 철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안하고 싶어. 저런 악랄한 놈들 니네 집에다 데려다가 3개월만 키워봐. 집안이 개판돼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거 알 거예요. 한간 놈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범인보다도 저런 분들이 더 나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쌍보쳐 놓고 말리는 척하는 신우이가 더 밉듯이 저는 그렇게 철없는 사람이 더 미워요. 저는. 자, 죄수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 예를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형법 선생님 답죠. 1번 봅시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격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존속, 그러니까 상습, 존속 상해죄 나머지 행위들은 다 포괄시켜서 하나의 죄만 되는 거. 이거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상습, 존속, 상해죄 나머지 거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옳은 겁니다. 이 리딩 케이스죠. 위조 통화를 행사해서 재물을 불법 영득한 경우에는 위조 통화 행사죄와 사기죄 실격이죠. 이거 상경 아닙니다. 쓰세요. 통설은 상경이라고 합니다. 통설은 상상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판례 들어봐야 됩니다. 3. 피고인이 예금 통장을 강취. 그럼 강도죄가 됐죠. 이미 강도죄가 된 겁니다. 예금자 명의 예금 청구서를 유주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해서 예금 인출을 했습니다. 그럴 때 강도죄, 사문서 유조죄, 동행사죄, 사기죄 다 실질경합입니다. 각각의 별개 행위입니다. 옳아요. 4번. 이거는 2009년 판례입니다만 벌써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판례지 않습니까?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차례로 한 방씩 때린 겁니다. 못된 놈 아닙니까? 경찰 뺨때기를 탁탁 때린 거예요. 두 명에게. 이럴 때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실경입니까? 아니야. 상상경합입니다. 우리 판례는 공무원의 머릿수대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머릿수대로. 자, 그럼 좋아. 머릿수대로 두 개가 됐어. 문제는 행위가 몇 개입니까? 두 개 아닙니까 사실? 이 경찰관 뺨때기 때렸죠. 저 경찰관 뺨때기 때렸으니까 두 번 때렸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 판례는 뭐냐면 법률상 의미에서 행위가 하나래. 저는 문제 있는 판례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대법관이 14분이죠. 대법정에서 대법관들이 재판 심리를 하는데 이놈이 뛰어들어가가지고 대법관 14명을 한 대씩 뺨때기 때렸으면 상경으로 낼까 싶어. 아마 실체경으로 내지 않을까 싶은데 미안합니다. 너무 이상한 예를 들어서. 상경입니다. 답은 틀린 거예요. 10번. 상해 폭행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걸 고르는 겁니다. 적절한 거. 1.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갈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이거 두 번째 나오는 사례예요.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아닙니다. 자, 다시 읽어보세요.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 족한 겁니다. 좀 희한하죠 이거.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날카로운 칼이라 칩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이 여학생을 제가 때리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칼 가지고 때리는 게 폭행입니까? 어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때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저 학생 팔을 툭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상처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나는 폭행 의사만 있었어라고 발뺌을 했것 아닙니까? 그럴 때 판례는 야 인마 날카로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때린다는 것은 상처 내리는 거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너 마음속에는 폭행 의사 있었지만 사회통념상 이건 상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 사례는 어떤 거냐면 포장마차에서 팔씨름으로 술래기란 겁니다. 어른들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그 팔씨름 해가지고 자 한번 해봐. 자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기겠지, 그지? 자네가 이기겠나? 내가 이겼지. 그럼 자네가 사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진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한 번 더 해 그런 거야. 3세판 하자는 얘기지. 왜 3세판이야? 우리나라는 대대로 3을 좋아하잖아. 당군 때부터, 그지? 그 3세판 하면 또 아무런 말 없이 또 하잖아. 근데 얘는 아니야. 내가 이겼으면 무슨 다시 해. 너 인마 싸나이답지 않은 놈이야. 그러면서 내가 화가 난 거야. 빨리 즉시 살 것이지 뭐 말이 많으냐 그러면서 내가 사일질이야. 화가 나가지고 포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장마차에 있는 시카를 들고 와가지고 저 사람 팔을 근 게 아니라 내 팔을 고요. 내 팔을. 바보 아니야? 내 팔을 딱 그면서 피를 뚝뚝뚝 흘리게 하면서 나의 이 어떤 걸 보여주는 거야. 빨리 수사라고. 내 팔을 근 겁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포장마차 주인이 험악하잖아. 그러니까 제 뒤에서 팔을 이렇게 끌어내면서 야야 왜 그래 위험한 거야 라고 말리는데 제가 냅둬 이러다가 그 사람 찔린 거예요. 냅둬 그러다가 그 포장마차 주인이 다쳤단 말이죠. 이게 폭행의 고의가 있는 겁니까?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폭행의 고의가 있는 겁니까?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겁니까? 아무 고의도 없는 겁니까? 뭐가 답입니까? 아무 고의 없다. 학생은 없다. 한 명만 더 없는 겁니다.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 사례에서 그런 거예요. 상해죄 인정할 때 이 예리한 거 가지고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이라는 거 갖고 있을 때 폭행의 고의만 있어도 상해를 인정하겠는데 지금 이 사건은 폭행의 고의, 상해 고의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래서 과실치상으로 가야 되는 걸 왜 이걸 상해죄로 기소했느냐 이거죠. 아시겠죠? 그 판례 일부를 떼서 철저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2번 중상해 개념에서 한두 달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자상 중상해입니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상해라고 나온 거 뭡니까? 우리 기본 교재 써 있잖아요. 중상해라고 그동안 판례 나온 거 얼마 안 돼. 첫째 코 자른 것. 네 코를 네가 자르라 사건 알죠? 알지? 탈령병이 지 여자친구 이렇게 딱 자른 게 한 거. 면도칼로. 그게 중상해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중상해죄의 간접적 범이에요. 또 하나는 얼굴을 때려서 눈 실명시킨 놈. 이것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상해 없습니다. 이빨 2개 뽑히게 한 것, 2달 동안 입원시키게 한 것, 우측 흉부 자상 이거는 중상해 아닙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3.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라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 기회에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로 집어던져서 죽여버린 거. 이거 무슨 사건이야? 낙산 비치호텔 사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상해치사입니다. 개괄적 과실 인정한다 그랬죠. 왜 그런데 상해입니까? 여자랑 싸우면서 무참하게 때리는 것은 상해 고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진 건 죽었다고 생각해서 집어던진 거지 않습니까? 고의는 없다고 본 겁니다. 과실이야. 그래서 상해치사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살인사건이라고 저는 의심이 강력하게 듭니다. 아니 생각해봐. 자기랑 동침했던 여자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의식이 이렇게 쓰러졌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런데 만져보면 되잖아 그렇게. 저는 이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수사관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배제하고 저랑 이렇게 공부하면 감정이 가끔 쌓여요. 제가 형법 선생이라. 그런 걸 배제하고 상해치사죄 개괄적 과실이라고 하세요. 다음 틀렸어요. 4. 난소제거로 이게 이제 자궁적출 사건이죠. 자궁적출 사건. 난소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활 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해죠. 이거는 이 난소 제거됐는데 그럼 임신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했는데도 상당 기간 임신이 안 됐어. 어느 날 배가 무지 아픈 거야. 병원에 가보니까 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의사가 그냥 배만 이렇게 대충 만진 겁니다. 뿔려고 나오니까 이게 자궁 근종이라고 오진한 거야. 자궁에 혹이 생겼다. 그래서 자궁을 드러내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 여자가 사인해줬죠. 그 드러내면서 보니까 자궁이 임신이야. 자궁이 임신이 가끔 있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된 겁니다. 그런데 네가 사인했지 않느냐 수술 동의서에. 그러나 이 의사가 오진에 의해서 설명한 것 아닙니까? 확신은 제대로 설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낙이 아닌 상태에서 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입니다. 상해죄 아니에요. 업무상 과실치상죄라고 쓰세요. 이거 틀린 거고 2번이 답이고 11번 봅시다. 제보감금죄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적절치 않은 거 1번이죠. 제보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 개체가 되지 못한다. 정신병자 안 됩니까? 된 데는 팔겠지 않습니까? 비록 정신병자라 할지라도 적법조차 거치지 않냐고 무조건 감금하면 감금죄 됩니다. 문제는 영아예요. 영아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설은 영아에 대해서는 제보감금죄 안 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약취죄 대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신병자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 겁니다. 이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방법은 제한이 없죠. 당연하죠. 3.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 흡수되죠. 협박죄 따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폭행도 마찬가지죠. 4.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수용시설의 수용 중인 불황인들의 야간도주 방지를 위해 70시간 중에만 출입문을 안 해서 잠갔어. 감금죄 되지 않습니다. 왜? 적법조차 따랐거든. 그 지침이 있었거든.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이지 않습니까? 무죄 나왔습니다. 이것은 12번 봅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욕설을 하고 서론을 피우는 등 위력이 포인트입니다.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업무방해죄 되는 겁니까?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전원배제 판결이 나왔다고 충남청에서 충남경찰청의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때려 몰려와가지고 충남 경찰청장 나와! 그러면서 위력을 보였지 않습니까?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위력을 보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연행에다가 이제 기소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공무집행 방해의 유형을 보세요. 공무집행 방해의 유형. 첫째, 폭행협박이죠. 폭행협박. 둘째, 위계. 셋째 뭐가 있습니까? 손괴 등이 있죠. 폭행협박, 위계, 손괴입니다. 근데 위력이 없단 말이에요. 위력이. 공무집행 방해죄 위력으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위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라다가 찾았어. 업무방해죄의 행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도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겁니다. 위력에는 업무방해죄.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될 리가 없다. 왜? 업무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고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아닙니까? 법전에 없다 그래가지고 업무방해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사 판례 모두 업무방해죄 업무에는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전화적 판결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뒤에도 판례 또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입법론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 유형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입법론입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니은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면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되고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절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 된다. 맞아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아요. 디귿 종중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회장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집안 총회 하지 않습니까? 종중회장의 의사 진행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돼 안 돼? 종친회는 1년에 한 번 이상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업무가 된다는 거예요. 업무방해죄입니다. 틀렸어요. 리얼.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갑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 당내 경선 과정 미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통진당 사건 아닙니까? 비례대표 그 순번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례대표를 봐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경합을 벌입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 중에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
근데 당내 경선하는 겁니다. 당원들한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 투표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직접 와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좀만 모바일로 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저는 반대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중복 투표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뭐 남이 막 대신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언론에 크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겁니다. 자 봅시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정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집중을 해가지고 특정인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갔단 말이죠. 이게 업무방해죄 되느냐? 되는 겁니다. 옳은 겁니다. 이게 참 제가 뭐 어느 특정 정당을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걸 떠나서 어느 당이든지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른바 민주화되는 사람들이.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또 판사들 성향에 따라서 그 당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개인적인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결론이 달라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지방에 따라서 또 판사에 따라서 어느 판사는 유죄, 어느 판사는 무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 이제 교통유죄가 된 겁니다. 업무방해죄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죠. 13번 봅시다. 주거침입죄에서 적절한 것 1. 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 하더라도 신체 일부 미치십니다. 일부만이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 기소되지 않은 겁니까? 이건 통설의 태도죠. 판례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전부가 들어간 경우는 당연히 기소지만 일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릴 정도에 이르렀으면 기소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들어갔다 다 기소는 아닙니다. 일부 들어갔는데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았으면 미수입니다. 그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이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본 게 포인트죠. 당겨본 겁니다. 그래서 잡혔어. 주거침입죄 실행 차수 한 겁니다. 믿습니다. 3. 사용자의 밑줄입니다.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로 인정되느냐 아니냐한테 밑줄입니다. 그 직장 폐쇄가 제대로 된 거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직장 폐쇄가 없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직장 폐쇄가 적법했다면 주거침입죄가 되겠죠. 역으로도 알아둬야 됩니다. 반대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게 옳은 겁니다. 4.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읽자마자 아니 이미 주거침입죄가 된 상태에서 거기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 있는 사람이 별도 주거침입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의정부에서 있던 일인데 이 집이 사실은 을의 집입니다. 을이 소유자예요. 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여기 갑이 들어갔단 말이죠. 갑이 들어가서 살아요. 살림을 해. 침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주거 침입죄가 하나 됐죠. 그 고발 당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다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여기 살면서 유죄 판결 받은 거예요. 불구속 상태에서. 그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되겠죠. 근데 안 나가고 계속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이 사람이 이 집에서 계속 안 나가고 계속 여기 24시간 여기만 있었다는 거야? 아니라니까. 직장에 들락날락 거렸다니까. 애들도 있었어. 애들도 학교에 들락날락 거렸어. 와이프도 그랬어. 들락날락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주거침입죄가 추가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거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왜 퇴거불응죄 파트에 가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거침입죄가 된 상태에서 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추가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 하나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잘못 이해한 사람이 이걸 헷갈려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들락날락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실체적 개업입니까? 상상적 개업입니까? 아무 관계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미 유죄 판결 받은 주거침입죄랑 새로 된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음 14번 봅시다. 저택지에서 저처치 하는 것 1. 최근 판례죠. 피고인이 갑이 영업점 내에 있는 갑소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까지 주고받고 한 다음 한두 시간 후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갑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냐고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두고 갔다. 이게 포인트야. 화분에 뒀습니다. 자,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놓은 겁니까? 근방에 놓은 겁니까? 근방이야? 멀리야? 멀리라고 봅니다. 방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문앞 1, 2m 안에 있지만 그 부근에 있지만 화분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진동을 해놓고 그럼 이 주인이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커다란 자동차라면 금방 볼 수 있으니까 금방에 그 근처에 갖다 놨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멀리 방치한 거로 봅니다. 영등사 있습니다. 절도죄입니다. 2번 피고인이 자신의 엄마, 모인, 갑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갑에게 명시탁한 자동차 포인트입니다.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을 몰래 가져간 경우에 을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갑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점이나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갑이라는 자가 을 명의, 이게 어머니예요. 자식인데 이렇게 구입한 겁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거예요.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쓰지 말까? 헷갈릴까? 이렇게 구입했다 싶다. 구입. 회사로부터 사긴 샀어. 돈을 주고 샀어. 돈을 줬는데 여기에 등록 명의인으로 써놨단 말이죠. 이렇게 어머니 앞으로 등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이지 않습니까? 명의신탁. 그래서 수탁자, 신탁자가 된단 말이죠. 자, 물어봅시다. 등록 명의인은 어머니입니다. 물어봅시다. 갑과 을 사이에 저 자동차는, 물론 갑이 끌고 다니겠죠. 저 자동차는 누구 소유입니까?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갑 것입니까, 을 것입니까? 갑 것이죠. 신탁자 것이죠. 졸린가 지금? 얘가 소유자예요, 그죠? 얘 소유입니다. 소유자예요. 다음 또 물어볼게요. 이번에 맞춰야 돼. 누구 점유하에 있는 겁니까? 갑이 끌고 다닙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죠. 갑이 끌고 다니잖아. 다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비교했겠습니다. 자, 지금은 자동차였어요. 이게 만약에 부동산 집이었다면 가정한 거예요. 갑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지네 엄마 이름으로 명시탁해놨어. 소유 누구? 갑이지. 신탁자잖아 항상. 소유자. 다음 물어볼게요. 부동산이야.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탁자죠. 여러분 속으로 지금 헷갈렸죠?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시탁은 부동산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틀립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동사가 마찬가지로 항상 신탁자, 수탁자 간에는 신탁자 소유야.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그런데 점유가 달라. 점유는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탁자 명의인이 점유예요. 그러나 자동차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이기 때문에 실제 점유하고 있는 얘가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밑줄 치세요. 이렇게 담보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제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동차입니다. 병이라는 사람한테 얘가 돈을 빌려요. 돈을 차용하고는 이 부동산을 얘한테 담보를 제공해요. 담보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그 밑줄 뭐라고 밑줄치라 그랬지? 담보로 제공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을 몰래 가지고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 여기 인도를 했다고 봐야지. 인도.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병한테 돈을 꾸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자신의 자동차를 병한테 담보 제공하면서 돈 빌리면서 인도했단 말이죠. 그럼 병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현재 병이 끌고 다니고 있는 이 자동차 갑을 병도 누구 건가? 다시 말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는 갑과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갑을 병과의 관계라 그랬어요. 갑을 병 다 나왔어요. 그럴 때 이 자동차는 누구 소유입니까? 을입니다. 또 헷갈리지 지금? 명의탁을 잘못 배운 거야. 그러면 봐봐. 명의탁은요 이렇게 사이에는 내부관계라 그래. 내부관계. 배려관계라고도 그래. 신탁자 수탁자 간을 내부관계라 그래. 이 제3자잖아. 얘는 제3자가 나오면 제3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외부관계로 봐야 돼. 외부관계. 응? 그래서 명의탁 관계에서 신탁자 수탁자만 나온 상태에서는 신탁자 소유야. 내부관계에서는. 그런데 제3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제3자 나오면 외부관계야. 그러면 외부관계로 볼 땐 얘가 소유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외부관계에서는 명의인이 소유자가 된다. 이해되죠? 그럼 외부관계니까 얘 입장에서 누구 소유냐고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의미로 갖고 왔으니까 취거였잖아. 취거였으니까 얘는 무슨 제? 저투자가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 뽑으세요. 다음 3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황당한 사건이에요. 퇴거했는데 큰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섰는데 그 들고 가지 못한 거야. 그래서 잠시 남겨두고, 근데 그 안에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얼린 거. 그래서 잠시 남겨놓고 전원을 뽑지 않고 꽂고 나갔다가 며칠 뒤에 온 겁니다. 트럭을 갖고. 그래서 이 대형 냉장고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봐봐요.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한 달 후 철거해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모한 겁니다. 2만 한 6천원 정도 나왔어요. 주인이 얘를 잡은 겁니다. 전기도둑놈이라는 거야. 기소합니다. 검사도 기소를 해요. 전기도둑놈이라고. 전기도 제물로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유죄입니까 여러분? 대법원에서 뭐라 그러면서 무죄 때렸냐면 이 전기는 임차인 그 냉장고 주인이 관리 점유하고 있는 거로 봐요. 임차인의 관리 점유에 있는 전기를 썼기 때문에 저주죄가 아니래.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죄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다행이죠. 자, 그런데 저는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사건 전기에 대한 절도죄 아닙니다. 전기에 대해서 재물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 관리했기 때문에 저도죄 객체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반박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우리 대법관님들이 전기의 특성을 모르셔. 한참 모르셔. 전기는 이게 들락날락거리는 거 알죠? 이게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점유관념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대법관이라면 이거는 사회통념상 반하지 않는다.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논리 구조는 다르지만 무죄는 맞습니다. 다음 틀렸고 4번은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결혼 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 것처럼 행세, 가장하면서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사람, 이걸 어떻게 암기라고 했습니까? 축의금 절도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도죄입니다. 얼핏 보면 사기죄, 횡령죄, 절도죄 이거 같죠? 그죠? 사기죄도 같잖아. 횡령죄도 같잖아. 그런데 아닙니다. 이 축의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판례가 논리 구성을 합니다. 축의금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재하는 사람이에요? 자네가 이제 이다음에 결혼하는 신부가 됐어. 이제 신부 측으로 축의금이 왔어. 그 누구 겁니까? 신부 겁니까? 부모님 겁니까? 신부 거? 부모 거? 확실해? 신부의 부모님? 신부 거래 해, 저 학생은. 그러니까 신부 거라고 하는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이다음에 부모님 이제 연로하실 때 파순자체 해드릴 거 아니야? 어? 거기 또 누가 축의금 갖고 올 거 아니야? 그 누구 거야? 어? 부모님 거? 논리 인간성은 있네. 아닙니다. 판례는 이 의식 거행하는 주재자 거라고 봅니다. 그 여학생 보낼 때 누가 주재하시나? 부모님이야. 부모님 거야. 이다음에 부모님은 또 누가 주재하시나? 자네가 할 거 아니야. 그 자네 거야. 그런가? 부모님 거야. 부모님 드려 그건. 알겠죠? 저도 그리 다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절취사건이라고 관계를 그랬어요. 15번 강도죄에서 적절한 것 1번 비교 판례가 있죠. 자, 일단 봅시다. 날치기 수법의 날치기가 포인트가 아니야.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응에 부딪혔음에도 자, 미주십니다. 계속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이게 포인트예요. 5m를 끌고 간 겁니다. 50대 중반의 아줌마가 ATM기에서 한 보따리 돌을 찾은 걸 본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한 놈은 자동차를 끌고 한 놈은 이 아줌마 뒤를 쫓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가방을 낚아챕니다. 한 놈이 잽싸게 자동차로 가려고. 근데 이 아줌마가 핸드백을 놓치잖아. 안 놓쳤어. 확 당기니까 넘어진 겁니다. 스커트 입었었어. 넘어진 채로 5m 끌고 가니 무릎이 닦아졌겠죠. 피가 철철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리 질러서 잡힌 거예요. 이럴 때 이놈들은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상해죄입니다. 정답이 스세 옆에다가 강도상해죄라고.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스세 5m 정도 끌고 간 거라고. 자, 근데 이거가 비교할 게 있죠. 이것과 비교할 거. 그건 이런 사건입니다. 비교할 게 더 중요해요. 자, 어떤 놈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요거 범인입니다. 이거 운전자죠. 이거는 운전자. 근데 얘는 운전하면서 쭉 가고 어느 역 부근이었는데 지나가던 여자를 노리는 겁니다. 이 여자가 핸드백을 이렇게 메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물색한 거예요. 어느 여자의 핸드백에 돈이 많을까? 얘들은 참 감도 잘 잡어. 이 여자의 핸드백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었었대요. 200만 원, 많이 갖고 다녀. 그러니까 이놈이 딱 저 여자다 하고서 이놈이 이제 손을 유리창 내리고 손을 뻗은 거야. 미안해서 손을 이렇게 못 그려서. 아무리 범인이라도 손가락 5개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싹 낚아챈 겁니다. 낚아채자마자 얘가 이제 달릴 것 아닙니까? 달리는데 이 아가씨도 핸드백 한쪽을 안 놓친 거야. 그래서 뛰어갑니다. 여긴 5m 끈 게 아니라 뛰어갑니다. 아가씨가 하일 신었어. 뛰어가다가 이놈이 속도를 더 내니까 아가씨가 넘어진 겁니다. 넘어져서 무릎 깨진 거예요. 이것과 비교됩니다. 자, 이게 잡아 끌질 않았지 않습니까? 딱 날치기 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안 뺏기려고 쫓아오다가 지가 넘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폭행이 없다. 그래서 특수 절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사례랑 비교해야 돼요. 다음 2번 전원차 판결이죠. 2004년 진강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야. 절도행위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 바뀐 거예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됐는가 이렇게 했다가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폭행 협박 기준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미수 여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수업 시간에 글을 들었었잖아요. 아주 쉬워. 봐봐. 절도죄의 미수 상태, 기수 상태에서 2개 팼어. 안 뺏기려고 폭행했습니다. 종전 판례는 폭행만 하면 다 중간도 기수라고 했었어. 근데 현재 판례는 절도 이걸 기준합니다. 이걸 기준해서 이렇게 해서 준강도죄의 미수야. 이거는 기수야. 자, 앞에 거 절도죄의 기미수로 나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전원적 판결입니다. 다음, 이게 틀렸어요. 3.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갑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2014년 판례야. 요구받자 26만 원에서 26만 원. 갑을 유인 폭행하고 녀석 26만 원을 지가 본 건데도 안 내려고 유인 폭행을 해. 도주한 겁니다. 2개 펴고 도망갔는데 피해자가 2주 상처 났습니다. 이럴 때 갑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준강도죄가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준강도죄가 되기 위한 요건. 최초의 범죄가 무슨 범죄라 해? 절도를 해야 돼. 절도. 지금 이 자의 행위가 재물을 빼앗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 재산 이익을 뺏으려고 한 거지. 재산 이익을 뺏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최초의 범죄가 절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간도로 가느냐 이거죠.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중간도죄가 아닌 겁니다. 틀린 겁니다. 4. 절도 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어요. 단순 절도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했어요. 그럼 중간도가 되는데 단순 강도의 중간도입니까? 특수 강도의 중간도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눕니까? 준강도 할 때의 모습을 가지고 기준합니다. 여러분 준강도 할 때 기준이에요. 때릴 때 기준 안 되는 거예요. 때릴 때 이놈이 흉기를 들었잖아. 그러면 특수 강도의 중간도가 된다는 거예요. 좀 아까 2번 질문 보세요. 준강도 자체의 기미수는 절도의 기미수로 나누죠. 그런데 중강도는 이제 중강도는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 강도의 중강도 또는 특수 강도의 중강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 강도의 중강도인지 특수 강도의 중강도인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폭행협박시를 기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뒤에 그 기준합니다. 요거 전합적 판결입니다. 전합적 판결. 그래서 이건 옳은 겁니다. 얘가 답이에요. 16번 사기죄에서 틀린 것 1.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여기서 타인이 남편이야. 남편인데 와이프가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나 간호사가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상처 난 겁니까? 그냥 물어봐요. 여기 잘 대답해야 됩니다.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한 겁니다. 다쳤어요. 그랬어 그냥. 남편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얘기는 안 했어. 쪽팔려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에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상해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해서 입은 상해입니까 이게? 자기가 그냥 낸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타인에 포함돼 안 포함돼? 남편이 타인이 아니야? 아내가 타인이 아니야?
타인이야? 자기야 그러잖아. 부부심동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타인이죠. 내가 스스로 때린 건 아니잖아. 그래서 타인인 이상 사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무죄 나왔습니다. 2번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판다라고 상호를 사용해요. 뭐 한우 전문점 상호 쓴 겁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쓴다고 하면서 손님에게 수입 소고기를 판매한 겁니다. 사기죄죠. 이거는 사기꾼이야. 맞아. 3. 성급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 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 이체에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수취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입니까? 어떤 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자에게 을이라는 자가 부천 시내에서 얘한테 대포통장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은행에 가가지고 계좌를 하나 만듭니다. 계좌 만들어서 이자가 계좌를 이렇게 해준 거야. 계좌. 이 자체가 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자가 병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칩니다. 인터넷 판매 사기를 해. 그래서 얘를 기망합니다. 기망해가지고 얘가 이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는 거야. 입금을 했어. 그 얘는 피해자고 얘는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지? 얘는 도와준 놈이고. 그런데 얘가 은행에 가서 계좌 만들 때 이런 장치까지 해놨어. 계좌에 돈 입금되자마자 얘 핸드폰에 울리게 해. 딸랑딸랑 울린 거야. 20만 원. 그러니까 얘가 잽싸게 은행에 가가지고 이 통장 없앨래요. 그래서 20만 원을 인출해 갑니다. 지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거지. 얘는 못 잡았어요. 얘는 정보를 못 잡았기 때문에 얘 방조범 처벌할 수 없다는 거. 공모 종소송을 위해서. 그래서 수사관이 어쩔 수 없이 은행을 네가 기망해서 찾아갔지 않느냐. 은행을 상대로 사기죄를 기소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계좌지 않습니까?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은행으로부터 찾아갔다 그래서 은행 기망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또 은행이 기망해서 얘 줬다고 얘한테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얘들끼리만 민사 문제만 생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은행을 상대로 사기죄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판례입니다. 틀렸고 4.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 행사. 이거 두 번째 나온 거예요. 할부금 행사 또는 보증금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됩니까? 아니야. 약정에 의하지 않으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부금 채무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작위 기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죄입니다. 무죄. 17번 배임죄에서 틀린 것 1. 행위죄가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이거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임직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어요. 5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은행의 이사가. 임직원은 예금주의와 사이에서 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있다고 할 것입니까? 아니야. 타인의 사무 처리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예금 실행인은 예금주의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금의 주인이 은행에 가서 돈 달라면 줘 안 줘? 주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예금주의에 대한 배임죄 아닌 겁니다. 틀렸어요. 이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 손해 유무에 관한 판단 가운데 소극적 손해 미치십니다. 소극적 손해가 뭐예요? 적극적 손해는 뭔가? 적극적 손해는 어떤 사람의 재산 이익을 뺏어가는 것. 소극적 손해는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게 만드는 것. 그런 설명입니다. 소극적 손해는 재산 증거를 객관적 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즉 얻을 수 있었음에도 임무 이배 행위로 이러한 재산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판례입니다. 3.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피고 판례도 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모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필요로 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자인 갑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미치시면 성명불상의 제3적 양도담보 제공인 겁니다. 성명불상 미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쓰세요. 거기다가 플러스 더 쓰세요. 차량 포기각서까지 써줬다. 차량 포기각서까지 써준 겁니다. 차량 포기각서 써준 겁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갑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된다. 옳은 겁니다. 왜 그런지. 자, 비교 판례 먼저 보겠습니다. 비교 판례. 이 피고인이 비교 판례를 주장했어요. 물론 변호인이 주장해 줬겠죠. 뭐 피고인이 뭘 알아. 자, 비교 판례 먼저 봅시다. 갑이라는 자가 자동차를 갖고 있었어요. 소유자. 근데 을한테 돈을 빌립니다. 돈을 차용해. 이 판례 아닙니다. 담보 제공했어. 뭐냐면 저당권을 설정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저당권자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이 자가 이거를 얘 몰래 병에게 매도해버린 겁니다. 얘가 세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럴 때 이렇게 을 몰래 병에게 없애버린 것이 을에 대한 배임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럼 여러분 을이라 칩시다. 여러분 저당권자로서 효력을 잃습니까? 얘한테 집니까? 안 지니까 저당권 등록했으면 새 소유자가 어떤 자가 되더라도 얘는 저당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 손에 줘 안 줘?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배임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배임자 아닙니다. 이런 판례로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례를 봅시다. 이 사례 뭐냐면 갑이 자기가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이거를 을회사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돈을 차용해. 그래서 담보 제공입니다. 저당 설정했어요. 똑같아 이건 생각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지가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병이라고 했지만 이게 성명불상이야. 성명불상인 놈에게 이거를 돈을 꼬 돈을 차용해. 그러면서 얘한테 양도담보 제공합니다. 문제는 양도담보 제공하면서 자동차 포기 각서까지 써줘요. 그 얘한테 인도해봅니다. 인도. 그리고 인도래 인도. 그럼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질문 드립니다. 이쪽에 질문 드릴게요. 이제 얘가 끌고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정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새로 등록을 했겠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돈을 못 갚으면 을은 자동차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죠. 등록 다 했지 않습니까? 경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뺏기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손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봤어요. 얘한테 넘겨줬어요. 양도부 제공하면서 인도했어요. 자동차 포기 각서를 다 써줬어. 성명불상자야.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못 갚았겠죠? 그럼 을 회사는 이게 채권자인데 지금 누가 자동차 갖고 있는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어디 있는 줄 알아? 이게 뭐라 그래야 대포차야 대포차. 어디 돌아다니는지 없지 않습니까? 회수할 수 있어 없어?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자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차이가 나잖아요. 분명히. 그 다음 4번은 교과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물 처리하는 자라면 양자간의 신관계를 기초로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 의무가 있으면 본일 내용을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가 대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법적 대리인권이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배신설 아닙니까? 배신설.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틀린 것 1. 이건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소유자가 토지 인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여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미주치면 일시 지름길 이용한 거예요. 일시가 포인트야.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도록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집을 지려고 펜스를 설치하니까 고발해버린 거예요. 이게 육로, 공로에 제공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방해죄 아닙니다. 틀렸어요. 이거 답이야. 법률에 따라 5개 집회 신고를 마쳐서도 신고의 범위와 법률성의 제한을 미치지만 현재 이탈한 거야. 한 차로만 쓸 것이다 신고했다가 전 차로를 다 채워버린 거야. 말이 안 되죠. 주요도로 전 차선을 점거 행진함으로써 교통소통이 현저한 장애 또 미쳐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교통방해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건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위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오반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처벌하면 또 뭐 민주탄압이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자기들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3.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주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은 거야. 파헤쳐버려서 포컬레니로 교통방해죄 되는 겁니다. 소유자를 하더라도 이 범죄 되는 거예요. 옳고 4. 이게 유일하게 법조문 나온 것 아닙니까? 의료법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대한 일반 교통방해죄 처벌하는 조항이 있죠. 맞아. 19번 유가증권에 관한 죄가 나왔어요. 대신 문서에 관한 죄가 나왔다고 이번에 특이하게. 적절치 않은 것 1. 미주입니다. 이미 타인에 의해 위조된 약속음. 이게 포인트죠. 이미 범죄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이것이 변조죄 기체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했다 하더라도 변조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서 위조된 것이라도 위조죄 기체는 되죠. 쓰세요. 위조죄 기체는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동일성을 완전히 없게 하면 위조죄는 가능해요. 위조는. 그러나 동일성 유지하면서 변조죄는 안 됩니다.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위조된 것을 또 위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변조는 안 되지만 2.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권리행사 행사와 처분의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죠. 근데 두 요소 위에 유통수까지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판례입니다. 틀렸고 답이야.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기업했다 하더라도 피해기업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을 인식하고 기업했다. 이게 포인트죠. 피해기업자가 즉 받은 자가 이를 또다시 유통시킬 것을 알고 있다면
위조 유가증권 행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범도 될 수 있죠. 판매라는 의도를 가지고 폐의 공중전화 카드, 다 쓴 공중전화 카드의 자기 이력 부분의 전적 이력 정보를 조작해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만들었어. 유가증권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나 주의할 것은 뭡니까? 한국통신의 KT카드 있지 않습니까? 후보식 통신카드는 사문서입니다. 후보식 통신카드는 사문서입니다. 그럼 비교해야 돼. 자, 20번 봅시다. 뇌물죄에서 저절치 않은 거. 뇌물죄는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이라 하면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 유무용적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미주십니다. 성전 요구의 충족. 그동안 상납과 관련해서 뇌물죄 인정한 거 없었는데 2014년에 정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검사 15라는 자가, 그죠? 검찰 쪽팔리게 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절도 피의자랑 검사실에서 성관계 맺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뇌물로 받습니다. 뇌물. 이 수의계약, 이건 두 번째 나오는 판례입니다. 수의계약이 뭔지 알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상대방을 지 마음대로 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많이 들어봤죠? 수의계약. 학생 수의계약 해본 적 있나? 수의계약 다 합니다. 학원 결정할 때도 내 마음대로 정했잖아. 미용실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가잖아. 그지? 경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쟁계약이야 그거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가잖아. 그래서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라고 그래. 생각에 따른 지멋대로라는 뜻이지. 지멋대로 계약의 상대방을 정하는 계약. 자, 그런데 이런 체결할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주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핀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거예요. 그리고 받았어. 자, 예를 들어서 5억 관국공사를 어떤 업체에게 하면서 5억 5천만 원이라고 계약서에 쓴 거야. 5억 5천만 원 굳고 지출이 됐겠죠? 5천만 원 다시 받은 거야. 자, 이거 뇌물입니까? 횡령입니까? 횡령입니다. 굳고 횡령죄가 되는 거 특가법상. 얼핏 보면 뇌물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횡령은 맞아요. 3.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에서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가 금품에서 수수한 공무원 일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이 휴가비로 써서 자기 아내한테 하나도 안 주는 거야. 뇌물죄 대한데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이 공무원은 이 와이프가 면허도 안 갔을 것 같아. 기형에 받은 건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받으면 안 되지만 어쩌거나 뇌물죄입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4번 여러 번 나왔어요.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가 포인트죠. 직무집행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해서 돈을 받았어. 직무집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공갈죄만 되지 않습니까? 공갈죄만 되는 거야. 그럴 때 상대방 돈 뺏긴 사람은 증례죄가 될 수가 없죠. 공갈죄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근데 재물의 기호보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아시겠죠? 공갈죄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얘가 답입니다. 어때요? 뭐 어렵지 않죠? 100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도 이론적인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제가 늘 요 한마디만 할게요. 왜 이론적인 거 하지 말라 그러냐면 출제 미스 문제 때문에 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판례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이론 문제야. 이론 또는 법조문, 조문이라 칩니다. 조문, 이건 판례야. 이 동그라미 친 이게 이 크기가 비슷해. 이거는 뭐냐면 이론적인 거라든가 법정을 완벽하기 위한 에너지 투입하는 거, 노력이야. 노력. 판례를 완벽하게 맞출 정도 공부하는 게 노력이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출제 비정은 이번에 봐봐. 거의 100%잖아. 뭐 조문 하나 나왔지만. 그러니까 봐봐. 노력을 왜 이렇게 똑같이 드립니까? 여기 노력에 90%를 빼. 90을 빼서 1위를 가란 말이에요. 그럼 쉽게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데 왜 여기다가 좀 치중하느냐고. 그래서 기본 교과서는 한 번, 많이 보면 두 번만 봐요. 나머지 다 판례만 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만 해요. 그럼 돼. 아시겠죠? 자, 듣느냐고 애쓰셨고 다 100점 나오고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